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주말 강복절이 있었는데 뉴라이트 등 친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죠.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고요. 최고위원도 좀 결과가 나왔는데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네,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어제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였죠.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애청자들 아마 결과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당대회 결과 명쾌하게 우리 조 기자님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가 85.4%의 압도적인 득표율, 네.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의원이 차례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하면서 2기 이재명 신인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자, 이제 눈에 띄는 거 하나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고위원 선거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떨어지고 전현희 의원이 2위로 당선됐다. 이 부분이네요. 네, 저도 진짜 주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놀랐습니까? 네, 원외 인사로 경선 초반부터 정봉주 돌풍을 일으키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정봉주 후보가 결국 호가호위하는 이재명 파리들을 척결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 그 여파로 낙선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김두관, 김지수 후보는 각각 득표율 12.12%, 2.48%를 기록했고요. 전현희 후보의 경우에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윤석열이 권익위 간부를 죽인 거다. 김건희는 살인자라고 해서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치러진 지난 17일 설 경선에서 전 후보가 이제 2위로 급상승하더니 결국 최고위원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야, 민주당의 어떤 당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놀랍습니다. 압도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1등으로 시작해서 2등 정도 계속 하다가 이른바 명파리 발언 등등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도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6위까지 6위가 됐고 네. 또 전현희 의원이 좀 밑에 있었는데 2위까지 2위로. 올라갔고요. 이원주 의원이 5위로 당선까지 됐습니다. 이거 진짜. 보면 이 당심, 민심 이게 참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참 많은 생각이 왜 무서워요? 드는... 정치할 것도 아니면서. 이게 민심을 잘 읽어야겠다. 잘 읽어야 된다. 네, 특히 정치를 정치하는 하려면. 사람들은 민심, 당심을 잘 읽어 우선적으로. 국민의 그 마음을 당심이 헤아려야 된다. 민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민주당인데 국민의힘 마음을 계속 읽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잘 국민의힘 헤아리는 힘.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 정당의 마음을 엄청 잘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제 반영된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최고위원 전원이 이재명 대표 사람들로 구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1기 지도부 때보다 장악력이 한층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1기 네. 지도부 때는 이른바 비명 반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대표 취임 후에 비전 제시를 좀 했나요? 네,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처음 당원들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네. 민생으로 운을 뗐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쉬웠다. 네.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안할 필요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는데요. 거부권이 난무하는 전국에서 주요 법안의 처리 여부와 선명한 대여 투쟁,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한 이 대표만의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재명 연임의 성패, 그리고 나아가 또 대선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관련해서 뉴스픽 끝나고 이어지는 영식당에서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오셨어요. 오늘 좀 특히 좀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당대회 보시고 내용 좀 듣고 싶어서 오셨던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젤리스님, 고사리님, 채윤님, 이선혜님, 잘한다님, 뚜껑의 힘님, 이렇게 이명섭님까지 이프로님도 오셨습니다. 좀 댓글 좀 더 부탁드리고요. 자, 같은 날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항명죄로 이 재판 중인 박정훈 전 대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개인을 상대로 사실조회 요청을 한 건데요. 법원을 통해서. 한국일보가 어제 박정훈 대령 측이 지난 16일에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최상병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와 또 기록 회수, 그리고 박 대령을 집단 항명수계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는데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사실조회 요청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이 박 대령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또 윤 대통령이 여기에 답변하면 사실상 서면 조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응할지 어떻게 반응할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법원에서 이 아마 변호인 측에서 사실을 좀 조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고요. 법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보냅니다. 그럼 그걸 받고 답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인 것도 해주죠. 사실 조회를 하면 해주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 답을 해줄 수 있을지 이걸 하게 되면 뭐 특검법하고도 뭐 다 직결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한데 이렇게 대통령 개인한테 직접 사실관계 질의하는 게 처음 같은데요. 이 박대령 측이 어떤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겁니까? 그걸 듣고 싶기 때문에 이걸 보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대통령실을 상대로만 지휘가 이뤄졌었는데요. 박대령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조회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MBC에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은 본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도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직접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야. 박대령 측이 윤 대통령에게 답을 구할 사항으로는 총 6가지가 적시됐는데요. 네. 사실조회 사항에는 제일 먼저 VIP 경로설에 대한 질문이 담겼습니다. 작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또 같은 자리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임성근 1사단장 등을 형사 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로 근거해가지고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시작 단초가 여기잖아요. 사단장을 왜 처벌하느냐 수사권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자, 요거 질문을 하도 안 해주니까 청문회 가면 딴소리 다들 하시니까 하다 그 말 했다는 사람한테 지금 사실조회 해달라 요청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02-800-7070 이 질문도 있다면서요. 저도 대통령실 궁금해요. 뭐예요 이거? 전화번호로 알려진 번호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이 사건 수사 위협 의혹 관계자들과의 통화 여부와 그리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작년 7월 31일에 02-800-7070 전화번호로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한 게 윤 대통령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맞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또 이 전화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한 사람도 대통령인지 밝혀달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작년 8월 2일에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신범철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조회 요청에 앞서서 박 대령 측은 지난달에 02-800-7070 이 내선번호 사용자를 밝혀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사실조회에 응할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과거사 문제가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사 문제에서 중요한 게 일본의 마음이다. 중꺽마 뭐 이랬었잖아요. 네. 중일마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의 발언인데, 야,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도 있다면서요? 네, 대통령실이 어제 김태우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일본 마음 발언을 두고 네. 터져나오는 비판에 대해서 자신감에 기반해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태우 차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아서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라고 답변했었죠. 예. 예,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이 친일 매국임을 자백했다.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중일마.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라는 말은 처음이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에서 뒤늦게나마 이 치솟는 비난 여론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왜? 북한한테도 그러고 중국한테도 그러고 중중마, 중북마 다 하죠. 중요한 건 다 그 나라 마음이겠죠. 네, 근데 어제 네. 이 김태우 차장의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대통령실이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네. 이 발언이 또 새로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사실 언제 반성을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사과한 적 있나요? 제대로? 원래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제 원하는 만큼 성에 찰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좀 일제 만행에 사실 뭐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오히려 이제 일본의 입장에 서서 일본의 피로도까지 염려해주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한심하고 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감에 기반한 뭐 한일 관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인데 이거를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할까요? 이런 거가 저는 보이거든요. 사과할 마음이 없는 일본한테 뭘 사과를 하느냐. 일본 그쵸, 마음이 그쵸. 너무 중요한데 이런 마음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사과를 그런 나라한테 사과를 받아내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봤습니다. 저랑 국어를 비슷하게 하는군요. 많은 중일마로 들려 중일마. 그렇죠. 많은 국민들도 사실 변호사님처럼 네. 저처럼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실이 사실 밝힌 입장을 좀 더 살펴보면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차장의 언론 인터뷰 질의응답에서 나온 일본의 마음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앞뒤 맥락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될 거다.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차장이 말한 거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할 수 있도록 해서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우리 했는데요. 청년이 지금 자신감이 없습니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일본이 네. 우리를 새롭게 부상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면서 또 긴장하게 하고 글로벌 질서에서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모습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 주위에 있는 저희 청년들이 일본의 문화나 일본의 그 사람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잘못한 역사에 대해서 그건 달리 봐야 되는 거고 정부가 지금 자신감이 전혀 없는 거지. 일본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일본 가면 가는 거고 말만 많은 거고 초밥 먹으면 먹는 게 말만 많은 거죠. 왜 이걸 자꾸 혼용시키고 지 마음대로 이해를 하게 하는지
전혀 저는 납득이 사실 잘 안 가는데 이게 KBS 인터뷰 과정에서 김태효 그 1차장이 얘기했던 건데 지금 KBS 강복절 그 보도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KBS 기자협회에서도 성명을 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KBS 기자협회가 지난 17일 광복절 당일 특집으로 꾸려진 이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9시 뉴스를 두고 네. 광복절 뉴스 없는 광복절 특집 뉴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KBS 기자들은 이런 뉴스가 정말 정상인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를 보도 참사로 규정했는데요. 그러면서 KBS 9시 뉴스에서는 광복절 기념실이 별도로 열린 이유와 그리고 광복회층의 입장, 별도 기념식 내용 등 당일 주요 발생 사항은 거의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광복절 당일 타 방송 간판 뉴스 프로그램은 뉴라이트로 지목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광복회가 별도로 치른 광복절 기념식을 비중 있게 전한 반면 공영방송인 KBS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왜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는 일제의 침탈 역사와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 궁금했지만 우리 뉴스에서는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우리 뉴스를 가득 채운 건 한강의 기적과 경제 성장이었는데 대체 한강의 변천사와 광복절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으며 남북한 국력 비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KBS를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사회 바꾸고 사장 이래 내려 보내면서 이런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정부 취지에 맞게만 보도를 하고 정부 특히 강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얘기를 하나도 하질 않고 통일 얘기를 거기서 왜 하는지 뭐 독특이라고 하던데 그거랑 똑같이 지금 가버린 게 KBS 보도 참사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냐. 왜 강복절에 그렇게 그런 보도를 꼭 해야 되느냐 의심이 드는데 더 놀랐던 게 있습니다. KBS가 강복절 그 당일날 기미가요, 일본 그 국가 같은 거죠.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방송한 거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광복절 당일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사용된 오페라와 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KBS에 수신료를 낼 수 없다는 국민적 움직임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BS 수신료 거부 방법이 담긴 게시물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는 내선 일체를 꿈꾸는 듯한 매국노들에게 10원 한 장 줄 수 없다면서 자신의 수신료 해지 경험을 담은 게시글을 공유했고 이 글은 게시되기가 무섭게 삽시간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 시청자 게시판에도 수신료 거부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내가 왜 수신료를 내고 친일 방송을 봐야 하나? 매국 방송 만들려고 수신료 내는 게 아니다 등의 항의가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네. KBS는 국민의 방송 아닌가요? 국민의 방송 맞아요? 사실 뭐 KBS도 정부도 일본의 마음만 너무 헤아리는 것 같은데 제발 우리 국민의 마음도 좀 그래요.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8월 15일 00시에 일본 사람의 이 복장 입혀가지고 이게 방송을 한다는 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겁니까? 뭡니까? 편성부터 떠나가지고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아닌 척을 해야지 더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수신료 저도 내기 싫은데요. 그리고 광복절에 한강의 기적이 웬 말입니까? 광복절에 아니, 6.25 때 6.25 때 광복절이라고 6.25 때 아니다 잘못했다 하여튼 혼동하시는 것 예, 같아서 저도 잘못된 것 같은데 강복절은 강복절 맞게 하십시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댓글들 많이 잘한다님은 이게 기획한 냄새가 난다. 나비 부인 기미가요 쇼 이런 의심을 받는다니까요. KBS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KBS 자꾸 JBS라고 대갈면께서 쓰셨는데 왜 JBS? 아 일본 방송이다 이게. 재팬. 예, 알겠습니다. NHK 있잖아 일본에는. 네, KBS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성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영식당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매주 뭐 월요일 정치 이슈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식당의 두 분 공동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윤 PD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째 박영식 우리 에디터는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또 봤습니다. 예, 전당대회 또 열심히 중계했습니다. 네, 네. 아유, 한 7-8시간. 예, 같은데? 7시간 정도 생방송 했었는데. 네. 근데 좀 힘들긴 했습니다. 뭐 근데 파리 올림픽도 아니고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민주당원이십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아닌데, 열심히 예,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필요한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현장 가서 취재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어서 아하. 일단 생중계를 중계해 보면서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느껴봤는데 이제 놀라운 결과가 또 나오다 보니까 진짜 야, 이게 대단하구나. 이 유권자들을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나구나. 큰일 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 해보죠. 자,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일단은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고 85.4%. 지난번에가 77.7인가 그랬는데요. 네. 85.4. 이거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뭐 아주 강력한 역사상 민주 진보 계열 이 정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제 당 대표가 탄생했다. 네. 김대중 총재 시절에는 뭐 이제 대통령이 총재를 당의 대표를 맡아던 네. 시절이니까 2000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0년 4월 13일에 이제 총선을 치르는데 네. 그때 너무 이제 그 뭐랄까 일찍 좀 선거 기간이 찾아오다 보니까 당 체제 정비도 좀 어려웠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선거에 승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만약에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좀 달라진 것은 1기 지도부와 2기 지도부가 색채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완전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완벽하게 친명 계열로 다 꾸려진 건 아니었었고 네. 이번에는 뭐 색채 자체가 다 친명이라고 봐야 되니까 전원 친명이라고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당의 운영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영수회담에 대한 제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회담 제한 이런 내용들도 어제 이제 나와서 아마도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더 막강하게 실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 조금 걱정될 만한 부분은 네.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좀 묶여 있었던 것도 맞고요. 지금 재판 일정도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정부 차원의 일종의 정적 탄압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 될 거다. 이게 뭐 없을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좀 순진할 생각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면서 민주당 차원에 어떻게 또 이 방어를 해야 될지 그런 대목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죠. 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예, 뭐라니요? 뭐 어떤 하고 거요? 있어요? 어떤 저요? 뭐 하고 있어요? 제가요? 예, 국민들께서 긴급한 국가 과제를 산적한데 정치는 뭐 하고 있느냐? 깜짝 예, 놀랐습니다. 민주당의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야, 한동훈 대표도 우리 특검 도입을 전제로 열린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힘으로 이 퇴행과 파괴를 반드시 막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역시 무게가 있으시네요. 느껴져요. 이미 이제 당 대표가 다시 연임될 거를 이미 다 알고 이제 뭐 그 정도로 멘트를 이미 작성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 어제. 예의가 없어요. 예, 갑자기요? 왜 또 얘기가 없어요?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 당원이 뽑아진데 어떻게 예측합니까? 아. 예의가 없어. 김두관. 득표율 12.12 나왔습니다. 네.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12 고맙습니다. 12. 끝까지 12 이러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요 현충원에 좀 참배를 먼저 하고 아, 그렇죠. 나중엔 또 이분을 만날까 합니다. 누구요? 안녕하십니까. 선글라스 갑자기. 선글라스 쓴 이유는 제가 좀 얼마 전에 안검하수 샹커부 수술을 받아서 예.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아무튼 우리 명문정당 민주당 아니겠어요? 두 분 명문 정당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원래는 문명정당이었는데 대통령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명문이 맞습니다. 명문이 맞습니다. 이제.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만나서 얘기하고 또 새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얘기해야죠.
그렇습니다. 아유, 또, 근데 두 후보 보기 좋네요. 어제 네. 그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축하 말씀하시던데 네. 어제는 쌍꺼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신 것 같더라고요. 선글라스 안 쓰시고. 저 친구 예의가 없죠? 예의가 없어. 예의가. 영식이라고. 예의가 없어. 영식이라고. 아니, 네. 있는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영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의가 있는 그대로 너무 매너야. 말씀드렸는데. 자, 좀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락 연설도 했고 이 첫 메시지 이렇게 좀 했었는데 뭐 먹사니즘, 민생도 얘기했고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먹사니즘은 이제 상징적인 표어가 됐습니다. 네. 뭐 출마 선언부터 경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뭐 아무튼 저 먹사니즘은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해결에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발언이고 현재 뭐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당연한 표현으로 보이고요. 저는 뭐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이 표현도 사실 매 연설 때마다 등장했기 때문에 맞아요. 대대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제 깔아서 재생 에너지를 더 넓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사실 총선 때도 했고요. 지금 이번 경선 때도 연설 때 늘 나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장은 고수할 것 같고요.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이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회담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을 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진실 규명과 관련된 내용, 제3자 특검에 대한 압박을 한동훈 대표에게 더 가하고 있고 예. 국정 주도권을 용산이나 이 여당 쪽이 아니라 신임 당대표, 이제 재신임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더 가져오기 위한 어떤 그런 선언적 의미로 저는 그 발언들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대표 갑자기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신임 대표 축하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신임 대표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축하하셨네. 저는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마음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또 대해서 금투세? 조만간 많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건투세.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만나긴 만나긴 만나실 거죠? 만나십니까?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딱 제 조건 얘기가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요 묻고 싶습니다. 저 분을 계속 쓰셔야 됩니까? 박영식이요? 예. 저요? 아니 뭐 그러면 코너가 상민당 아니면 동훈당 이런 거 할 수도 있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나오셔야 배종찬보단 낫겠네요. 배정보다 알겠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마 또 두 분이 만나는 모습도 이제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면 네네. 자 최고형 선거가 좀 눈에 띄긴 띄었습니다. 예. 야, 이변이 있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과가 예상 밖이었다. 네. 평가가 많습니다. 총평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중계도 하셨으니까. 예.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당심이 민심을 견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당심이 민심을 견인했다. 그렇습니다. 와. 일단 뭐 큰 무리 없이 당선권에 원래 있었던 후보들은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네. 그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이 세 사람은 일단 좀 배제할게요. 근데 전현희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 경선에서 일단 2위로 올라서더니만 전당대회 당일에도 ARS, 대의원, 여론조사가 모두 2등을 합니다. 와. 이거는 이제 권리당원들이 그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했던 그 발언에 큰 영향을 받았고 전현희가 역시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대목을 다시 한번 각인했다고 보고요. 그게 역시 다른 조사들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뭐 경기, 대전, 세종, 충청까지 전현희 후보가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데는 그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5위, 뭐 6위 이 정도, 4위, 어쩌다 보면 4위 대부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정도 예상했는데 2위 해버렸어요. 당일에 다 모든 카테고리의 조사에서 다 2위를 와. 해버려서 그 살인자 발언 하나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판을 뒤집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현주 후보도요. 본인 스스로의 약진이나 어떤 본인의 캐릭터, 어떤 연설에 대한 역량, 전투력, 상징성, 인지도 다 있지만 가장 큰 포인트가 어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어요. 야, 원래 이현주는 순위권 밖이었거든요. 그렇죠. 와. 그리고 여론조사가 가지는 이 어떤 비중이 30%였기 30%. 때문에 이걸로 이긴 거네. 그렇죠. 이걸로 뒤집은 거라고 봐야 되고 여론조사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야. 이게 지금 정봉주 후보가 지난주에 이 명파리 발언을 하고
또 이제 이 어떤 반전을 노렸다는 부분, 혹은 뭐 이제 나쁜 표현으로는 갈라치기다, 반전이다, 내지는 여론조사를 노렸다, 이제 이런 전략 아니겠느냐라고 대부분 다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현주 후보가 여론조사 3위, 재밌는 건 정봉주 후보가 한 자릿수 9.98%. 여론조사에서 거의 못 받았네요. 6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뒤집혀 버려가지고요.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여론조사에서 좀 받을 수 있지 그런 거 예상하고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이현주 후보가 인지도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당원들의 이 어떤 여론이 민심에도 여론에도 반영이 돼서 즉 당심이 민심, 즉 여론을 견인하면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정봉주 후보를 순위권 밖으로 밀어내는 것에 여론조사가 함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너무 커 같습니다. 보이는데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서 어떻게 보면 뭐라는 거? 아니요. 술 먹은 거 저 친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사실 최대희 의원은 저하고 국회에서도 사실상 활동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최대희 의원은 상당히 당내에서도 상당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예. 사실상 온화한 분인데 사실 어떻게 격앙된 모습으로 살인자다! 네. 이렇게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 제가 처음 봅니다. 그것 때문에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모습 자체가 네. 전당대회 출마를 한 이상 사실상 보디어는 민주당 당원들을 위한 그런 그림을 제공한 것이었다. 제공한 것이다. 사실상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림이었다. 가만히 계세요 얘기하는데 국민으로서 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침부터 코 좀 풀고 나오시라고 아침부터 댓글에서. 좀 흥! 그렇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비염이 너무 심하시거나 너무 심하시니까. 아침부터 좀 약주를 하셨는지 만성 비염이 죄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특검하세요 그만. 그걸 왜 합니까? 고맙습니다. 혹시 나오실 분 없습니까?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웃습니까? 안 웃었어요. 안 웃어요. 사퇴하세요. 사퇴를 왜 합니까? 국민입니까? 안 웃어요. 턱이야. 알겠습니다. 좀 더 이어가죠. 네. 정봉주 후보, 와, 경선 초반까지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위로 시작을 했어요. 원외 네. 1위. 1위, 2위 막 오가고 결국은 이 명팔이 이 발언. 그 발언이 사실 가장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저희 뉴스 인사이드에도 나오셔가지고 출연했죠. 예. 예, 실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어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이런 결론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저 봅니다. 정봉주 후보 개인도.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정봉주 후보의 기자회견 그리고 금요일에 공개됐던 정봉주 후보의 SNS 이걸 다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걸 전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때 패착이다. 예, 패착인 것 같고요. 전략일 수도 있는데. 전략이 아니었다면은 정봉주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아우 지금 몇십 년인가 30년, 40년.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기자회견에 ABC라든지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치인으로서 ABC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본인의 입장이 그 뒤에 명파리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어떤 사과나 유감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갔다면 거기 빠져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그러니까 됐어요. 저도 이 정도의 결론은 없었다고 보고 월요일에 기자회견 있고 나서 화수목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네. 기회도 있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떤 말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정봉주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서 빠졌다라고 보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안 했어? 어떤 말을 하지 않아서 밀려났다. 밀려난 것 같아요. 즉 사과나 유감 표명, 송구하다 정도는 만약에 좀 자세만 낮췄다면 더 낮은 자세로 임했다면 저는 프레임 전환이라는 오해도 안 받았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명파리가 일종의 프레임 전환이라고 이제 오해를 받아서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아서 이제 이 결론이 나온 거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해명하실 때 진위가 과장됐다. 박원석 전 의원이랑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진위가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진위가 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긴 한 거야 뭐야 라는 오해를 해버렸는데 금요일에 또 SNS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 네. 하지만 충심이었고 애정이었다. 이걸 또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달라지죠. 변명처럼 또 달라져요. 들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봉주 후보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 아하.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 계산은 전략은 예. 현실과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더 놀라웠던 거는
본인이 아마 가장 믿고 있던 여론조사에서 6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현주 후보가 네. 약진을 해버렸고 예.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렸다, 낙선시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당원들이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의 영향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내긴 어려웠을 겁니다. 즉 당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심에 그만큼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 거니까 네. 당연히 당원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뭐 맞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가 지역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를 받은 걸 보면 서울 경선을 제외한 나머지 경선의 결과가 전부 다 당선 1등, 안정권 안에 2등이 했어요. 1등, 2등이에요. 맞아요. 근데 서울 경선에서만 6위로 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명파리 발언이 진짜 영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론을 놓고 보면 지금 권리당원이 5위, 전국 대의원이 7위, 여론조사가 6위입니다. 다 떨어졌네요. 다 떨어졌어요. 예. 대의원에서 뚝 떨어지고 여론조사에서 6위를 하니까 그러니까 즉 대의원들도 여론조사 응답층들도 설령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이제 민주당원인데 다 맞죠. 여론조사 응답층이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신문을 보면 개딸개딸 거리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아하. 아니, 정봉주 후보의 해명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그렇지만 결국은 역선택 이런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영향은 없는 그 것 상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당 네. 뭐 하든지 간에 내가 찍는다 해가지고 뭘 바뀌겠나.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당은 내 당 내가 좋아하는 당이 아니라면 그렇죠, 안 찍지요. 그래서 저는 그 역선택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우리 민주당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결국은 당원 뜻대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대 정치는. 이게 결국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여론조사 응답층들도 이제 다 어쨌든 뭐 여론을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뭔가 이 정봉주 후보의 해명이라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다라는 않으니까. 생각을 분명히 하고 의심 가는 대목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당원들, 그러니까 뭐 그래 뭐 개딸, 열혈 당원들 다 좋은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맞는데? 라는 인식을 아마 이제 여론조사 응답층들도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영향이 매우 커서 결국 당원들의 그 어떤 당심에 여론이 귀를 기울여 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또 아니,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이 얘기 좀 그만하시죠. 아 이제. 그만할까요? 제가 조승래 우리 의원, 조승래 간사. 수석 대변인 아 대변인 임명했고, 됐죠? 예. 우리 이해식 의원은 비서실장 임명했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새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과거는 있고 예.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지금 국민들이 아하. 정치가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잠깐만 이거 정봉주 후보에게 좀 할까요? 아니 시청자들은 뭐 하냐 이게 아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가만히 계시죠. 좋아요, 좀 좋아요. 아니 조회수 이렇게 안 나와. 조회수 안 나와요. 좋아요 좀 뉴스 눌러주십시오. 맡은 조회수 잘 우리 뉴스 예. 인사이다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전쟁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예의가 없네. 아니요, 아니, 흉내 내가 따요. 간사하게 웃지 않았어요. 예의를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직은 아니겠지? 아니. 저희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예, 방송 일찍 와가지고. 일합니다. 예. 아무튼 뭐 박영식 씨, 예? 씨 예? 셰셰 여기서 셰셰가 왜 나와요? 고마워요. 왜 그러십니까? 잘된 일이니까. 참, 뭐 그만하자 했지만 그래도 이게 최고위원 다섯 분 면면을 한번 살펴보죠.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우리 박영식 에디터는 5분 중에 누구에게 관심이 가장 갑니까? 예, 저는 제일 가장 관심이 가는 사람은 이현주 후보입니다. 아하. 기사 회생이었거든요. 5위로 됐어요. 기사회생 맞습니다. 기사 회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어찌나 좋았는지 현장에서 기쁨을 감지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럼 최종 그 결론 나왔을 뒤에 때. 사람들이 예. 이현주 의원 됐다고 하는 게 다 장소리가 컸었어요. 예, 그렇죠. 제 느낌에. 그래서 이제 기적같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사람이 저는 역경을 좀 많이 겪어보고 현실적으로 좀 위기를 좀 맞이해봐야 어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또 얻게 네.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현주 후보도 약간의 부침이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순회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또 이 당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지를 좀 드러냈다고 보고요. 한 분만 전 더
짚자면 김병주 후보인데요. 김병주 후보. 저는 뭐 김민석 후보 못지않게 연설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 잘하더라고요. 간단 명료하고 확실하게 자기 뜻을 표현할 줄 아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제 최고위원 자리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개성이나 또 전문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이제 현재 이 정부에서 드러난 당면 과제들을 보면 역사 문제라든지 국방에 대한 문제, 외교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앞으로 전면을 등장한 것 같아요. 대두가 돼 있는 그런 예. 상황이어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해 보고요. 대한민국에 워낙에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봐서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김병주 후보가 좀 옳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뭐 또 한 개 짚어봐야 될 게 전현희 의원은 그 살인자다, 그 살인자 발언 그것 때문에 됐을 수도 있다, 2등까지 갔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최고위원들 발언들이 더 세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더 강해지길 바래서 강한 사람들 위주로 당원들이 해준 거다. 당원들이 더 강해지길 바래서 더 강한 사람들 위주로 뽑은 것 같고 뒷말하지 말고 앞에서 강한 말 해라 이겁니까? 네. 그리고 강해질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후반부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당대회 경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한 달간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실책들에 대해서 네. 또 강조가 된 거고 모든 후보들이 연설에서 다 그 대목을 녹여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순직 해병대원 특검 문제 방송 장악 관련 문제도 있었고 매국적 친일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있었고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21개째 했고요. 그리고 네, 맞아요. 사명권도 남용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들마다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상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강한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강한 행동을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도 강조를 실제 연설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최고위원들은 지난 1기 지도부보다 훨씬 더 뭐랄까 강해질 것이다. 매운맛, 핵 매운맛 지도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떨어진 분들은 마음에 위로와 격려 우리 원희룡 장관 이런 것들이 네. 있어야 됩니다. 아유, 그렇죠. 국가이스럽게 예. 누구처럼 경험이 없이 네. 이렇게 함부로 있으면 안 된다. 왜 웃어요? 아니요. 떨어져. 누구 얘기합니까 지금? 아니 왜 그랬어요? 고소하세요. 그렇죠. 고소를 왜 아니 저 합니까? 고소할 마음이 없습니다. 네. 떨어진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겠지만 잘 힐링하시고 마음속에 귤을 바르고 한라봉을 잘 귤을 바르면 바르세요, 귤을. 치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복하십시오. 고소하세요 그러면. 고소를 안 합니다. 고소할 일은 네, 없어. 고소할 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원합니다, 원장관님. 네. 저 찍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당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백지화하세요. 그럼. 백지화를 왜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죠. 국민의힘. 자, 한동훈 대표 취임한 지 한 달 맞았습니다. 어제 당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는데 일단은 먼저 한동훈 대표의 취임 한 달 한번 우리가 평가 좀 해볼까요? 예. 박영식 우리 에디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제대로 한 게 있나라는 생각이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금투세 기억나잖아요. 그건 기억이 나는데 그거 네. 빼고는 없는 기억이 잘안 것 같습니다. 난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예. 좀 말씀드려보면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과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 사이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라는 그런 반문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야박한 평가 죄송하고요. 기억나는 건 일단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 가지고 시끄럽죠. 아우, 10일 그 정도 걸렸어요. 그쵸. 정점식. 그거 가지고 예. 김상훈 취임하자마자. 그 당일 바로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못 최근 또 바꾸고. 윤리위원장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러웠어요. 윤리위원장 임기 있었고요. 문제 때문에도 시끄러웠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뭐 한다고 하면 친윤 세력들이나 이제 원내 세력들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요. 음흠. 그 용산과 여당의 수평적 관계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일단 당 대표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 문제 거론도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여당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는 대통령이 다 던진 이슈들이에요. 아, 맞아요. 대통령의 인사 문제, 역사 인식 문제, 뭐 방송 장악 문제,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한테 반발하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생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이슈들을 던져버리니까 민생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대목들이 일단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발언하신 그 대목 중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역시 제3자 특검 문제입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뭐
거론된 게 없어서 계속 조건만 달고 있거든요. 요거 공약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사건 발생한 지 벌써 1년 지난 네. 시점이고 세부적인 내용 몇 개만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만 이제 추가하게 되면 바로 특검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자꾸 조건을 달아요. 네. 조건을 다는 모습도 사실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와 이제 회담을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문제를 두고 회담을 하게 된다면 조건 달지 않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기대가 되긴. 저는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건을 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입장은 명시하게 다 드러났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렇게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박영식 씨. 궁금합니다. 아니 만나신다고 했으면 만나는 저는 거죠. 박영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뭘요? 민주당은 위헌정 특검 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더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갈팡질팡하는 거죠. 저희와 다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민주당 이거 입장이 뭡니까? 저희는 외려 입장이 제가 알려드릴까요? 일관되게 이 대변인이신가요? 민주당 제가 이해하는 입당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 죄송합니다. 예. 왜 이해를 하고 계시죠? 죄송. 아니 그냥 듣고 들으니까 이해가 돼가지고. 민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저희는 일관된 입장을 제가 봤을 때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게 갈-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좀 갈팡질팡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특검 같은 것도 왜 그 제보 공작 의혹도 같이 넣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또 생겼잖아요. 아니 근데 그 야당에서 넣는다고 하면 또 저는 한 대표님이 받으실 건지 난 그것도 받기는 좀 받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요 민주정당입니다. 저희는 얘기와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누구 정당처럼 99.9 받고 80% 이상 받은 정당이 아닙니다. 99.9요? 아 조국 대표님 말씀하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부럽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렸다고 주체는 언급을 안 아니, 하시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무슨 싸이 노래입니까? 왔다리 저는 갔다리 그걸 왔다리 묻고 갔다리.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왔다 민생 갔 얘기하시는데요. TMF 사태 이거는 해결 안 할 겁니까? 그 토론하자는 정당 어디였습니까? 제가 토론하자고 나서니까 뭐 이거는 민생 얘기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 저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대표님이 박찬대 직무대행 나오라고 했으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님이 이제 찬대로 갔습니까? 왜 찬대로 그래요? 갔습니까? 아, 그 이름 뜻은데 찬대. 아무튼 근데 그 한동훈 대표님이 이재명 저게 대표 개그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할 적이 없는데요. 아유 정말 정말 그렇게 회담하시면은 이재명 대표도 못 만나요. 뭐 만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랑 그 이제 민생 얘기하실 거면 이제 어떤 뭐랄까 그 토론을 열린 마음으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저는 회담을 할 거 아닙니까? 다쳤다고 난 적이 없습니다. 야, 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두 사람의 어떤 그 약간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기싸움이 예.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막 계속 하면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은 어쨌든 미래 권력이고 예. 대선 주자끼리의 경쟁을 하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범죄자라고 인식을 계속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범죄자를 만나서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또 대통령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고 계실 것 같기도 해서 두 사람이 진짜 이제 어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실 거라면 네. 저는 뭐 이제 저런 한동훈 대표의 저런 자세 말고 진짜 열린 좀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말끝마다 토를 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건을 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민생 걱정하신다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수세에 몰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 도입을 이재명 대표는 특검 도입을 전제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실체 규명,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일단 만나자라고 지금 던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 공작 의혹 뭐 이걸 안 하면 뭐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꾸 단서를 다시면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단서는 대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안 된다. 된다. 오늘 지금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대통령 그러네요. 영수회담은 안 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냥 Let me 지나갈 introduce myself. 예. 와타시와 일본 말지 마십시오. 그 아닙니다. 지금 국민평이 안 한미일 삼국 정상 예. 우리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 저기 1년 1주년이 돼가지고 미래의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공동 성명을 와타시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인트로듀스를 섞지 않았습니까? 인트로듀스. 믹스를 해가지고 네. 그 소맥을 말았죠. 소맥 있다고 왜 술을 마십니까?
아니 소맥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무시가 아니고 저도 좋아하지만 네. 네. 아니 소맥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 특검을 하십시오 소맥을. 아 참 이거 그럼 특검하면 또 거부하고 소맥까지 거부하죠. 거부하실 거면서 소맥은 그 거부 안 하실 거죠? 소맥은 무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이제 역사 문제나 이제 이 그 김태효 이 1차장의 중일마 발언 이거 뭡니까 좀 진짜 해결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요 마무리 발언 속도 예, 마무리할게요. 사이버 지식인들이 문제입니다. 사이비 지식인들 사이비 가짜 뉴스를 상품화해가지고 팔아넘기는 반자유, 반통일 세력. 이거는 진실에 빠바를 가지고 정말 이거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통일의 힘으로 진정한 광복을 실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어나요 웨이크업. 안 일어날 것 안 같은데요. 일어나네 거. 예, 윤석열 대통령님 뭐 경축사 때 얘기 반복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안주 없나? 안주가 없어요. 예, 좀 마른 안주로 내놔야지 이거. 알겠습니다. 맥주 서비스 아닌가? 마지막으로 대통령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식당 박영식, 이상민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재밌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지난 14일이죠. 방송장악 청문회 16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아주 뜨거운 청문회였는데요. 오늘은 최민희 가방위원장 직접 모시고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하윤 제가 뭐 매번 찾아보기도 하고 가방이가 길기도 긴데 손을 좀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아, 손이 예. 이제 지난해 10월에 부러졌어요, 발목이. 아. 네, 그런데 이 새끼 손가락 예. 이 부분이 아직 안 펴지는 상태여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아, 이 보시는 빨리 나을게요. 시청자분들도 지지자분들도 막 저기 막 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손에 뭐 갔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전에 골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청문회 하여튼 지금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번 청문회 때는 고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네. 자세한 좀 얘기는 이 장면 한번 보고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언 거부 중인 김태규 증인의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자, 김태규 방송위 직무대행. 네. 국회가 직접 고발한, 아마 청문회 하면서 고발한 게 거의 처음 아닌가요? 네. 없었죠. 네. 와. 답변 태도나 예. 내용이 거의 거부 수준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늘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각, 네. 그 정무직 장차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가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국민의힘이 질문하면 답을 해요. 네. 그 민주당이 질문하면 거의 거부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네. 합니다.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속기록 제출하면 끝날 일이에요. 사안인데 네. 속기록 제출을 안 해서 계속 예, 문제가 되었고 그 답변 태도가 너무 국회 무시, 야당 무시 예,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 과방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거의 청문회를 거의 다 봤었거든요. 뭐 예. 다 거의 다 챙겨보는 또 우리 최민희 가방위원장님 모셔야 되니까 또 다 살펴봤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는 게 사실은 확인하려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속기록만. 속기록 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 걸 답변해주면 끝나는 네, 일인데 네. 그 부분만 다 피해 나가 직무 관련성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답변 거부하는 거랑 똑같이 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거부한 거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막 복잡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진숙, 김태규 그나마 두 사람이 그 미완의 방통위 안에 있었던 게 7월 31일, 8월 2일 이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7월 31일 날 두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MBC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를 선임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기관장이 취임을 하면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업무 보고를 그냥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이 5명이 구성될 때까지 본래 기다리고 원래는 네, 원래 기다리고 그리고 2명이라도 둘이 같이 업무 보고를 받아요. 같이 받아야 왜냐하면 되겠죠. 개별적으로 받을 때는 이게 그 보고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 달라질 거예요.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보고를 받고 이걸 거의 워크숍을 합니다. 아. 그러고 나서 정책 결정에 들어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7월 31일 날 바로 예,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 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 문제되는 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입니다. 네. 후보가 83명입니다. 네. 그리고 1시간 40분,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 만에 9명이 추려졌는데 이게 뭐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해하기 어렵죠. 기본적인 면접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면접을 안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최소한 그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위원이 공영방송 이사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는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83명이 KBS가 52명, 예. MBC가 31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MBC 박문진 이사 응모자 31명 중에 6명을 뽑은 거고요. 그렇죠. KBS 52명 중에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총 11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데 네. 그 잠깐 한민수 의원이 그 회의 광경을 찍은 사진 제가 봤어요. 예, 보면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사실 그 서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컴퓨터 열어봤는데 예, 그거 예. 다 못하더라고요. 그게 직무상 관련이 있어서 답 못한 데서 아. 그때 다 빵 터졌죠. 네, 웃었어요. 예, 다들 그런데 옆에서. 예. 그 서류 안에 그 컴퓨터 안에 보통은 서브 자료들이 있어, 그렇죠. 서브 데이터들이 그렇죠. 있어서 그걸 면밀히 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시간을 재봤더니 아하. 1시간 45분이 걸렸고 예. 중간에 10분 휴식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1시간 35분이 35분이네요. 걸린 겁니다. 예. 자, 이게 사실은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속기록만 제출하면 끝입니다. 네. 그 대부분 정부 기관에서 하는 거는 속기록 작성을 하거든요. 특히 또 청문회 과정에서 그 김태규 대행한테 속기록 봤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또 못 봤다고 하다가 속기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속기록이 예. 확정되는 절차가 있어요.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야 하고 이게 네. 의무예요. 5명이 있을 때 중요 결정을 해야 해요. 네. 예, 그런데 보통 회의를 하면 그 다음 차 회의에서 속기록을 확정하게 되는데 아, 다음 그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그 A 위원, 그러니까 네. 김태규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을 다시 보게 한 거예요. 본인으로 위원들한테 하여금. 당신이 말한 거다 이거. 네, 그래서 오. 다시 보게 하고 확정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실수해서 어라고 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하네요. 예. 이건 나중에 정무직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요. 문제거든요. 정책 결정에. 그래서 다시 보게 해요. 우와.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말한 부분, 그 부분에 이게 맞다. 그러면 다음 차 회의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김태규 대행의 논리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데 5명이 없어서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확정하지 못해서 못 준다. 이게 기본 논리 아, 구조고. 논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속기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지만 부존재하다. 이런 희한한 그런 말을 이상한 하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내부 규칙이고 예, 아, 국회 달라고 하잖아요. 예, 국회법상 제출할 의무가 있는 아, 국회 겁니다. 달라고 하고 본인들이 정당하고 타당하다면 제출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요.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반복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영두 국힘 간사에게 저걸 증명하기 위하여 속기록이 제출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끝 아닌가요, 사실은?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청문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더 이상은. 애초에 저희가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속기록을 제출했으면 네. 예, 청문회 필요 없죠.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 근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등등 공영방송 인사선임 오더 받은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보면 결국은 위에서 내려진 명단으로 그냥 도장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속기록 제출도 못하고. 이게 조금 디테일하긴 네. 합니다만 그날 4개의 안건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안건, 그다음에 이진숙에 대한 기피 신청 안건, 그다음에 3번째가 83명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겠다는 안건, 네. 4번째가 소위 선임 과정 안건이에요. 아하. 그런데 저희가 3번째까지는 그럴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예. 83명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1시간 45분이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요 3번 아까 얘기한 83명으로 심사하겠다. 요 과정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3번까지는 뭐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네, 4번으로 4번은. 선임은 안 된다. 왜냐? 아하. 한 명이면 가능해요. 그게. 아. 나 혼자 하니까. 예. 그런데 둘이서 하면 최소한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그러니까요. 위원회에선 심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심의 과정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위원회와 독임제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에요. 아하, 매우 그래서 중요하네요.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누가 추천했어요. 네. 제가.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가 그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혹은 이러이러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요게 속기록에 적혀 있어야 적혀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질문했던 건가요? 그냥 네. 9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맞췄다고. 확률적으로 뭐냐면, 아주 낮다고 그 얘기도 하던데요. 예, 저희가 방통위가 예. 유일한 성과 예. 2가지가 있는데 황정아 하나는 의원이 했던 거죠. 그것도. 예, 하나는 김태규 대행이 네.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다를 확인했고 또 하나는 채점표를 가져온 거예요. 채점표요. 오. 예, 그 채점표에 83명 이름이 있고요. 예. 두 분이 토론 없이 계속 투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조성은 맞습니다. 처장이.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름 안에 처음에 이제 9명을 쭉 적어서 써내요. 예. 그럼 그 중에 1명이 맞아요. 그럼 1명을 픽스하고 올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 없이 했다. 예. 심의 없이 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아 9명을 다 맞출 확률이 0.0000 뭐 제가 0.000136. 그러니까 불가능한 예. 수치인데 예. 또 황정아 의원께서 또 분석을 하셔서 과학자잖아요. 과학자시니까 그걸 보고 제가 국민들이 아마 다 보고 있으면서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을 네. 것 같은데 이 방통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면요. 이진숙 위원장이 청문회 과정, 본인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마지막에 우리 가방위원장 질문도 하셨을 것 같아요. 뉴라이트 얘기도 질문했고 위안부 부분도 예. 질문했고 등등 질문하면 답도 못했을 뿐더러 개별 사안 답하지 않겠다. 또 사상의 자유 이런 게 있다. 생각의 자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 네.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뉴라이트는 예,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흔드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건 역사를 부정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뉴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청문회에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뉴라이트냐? 왜냐하면 위안부가 강제적이라고 답변 못하는 내가 장관급 저는 그게- 인사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냥 집에서 답 안 하고 이런 상관없지만 정부 요인이 되려면 그걸 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자 당연한 거잖아요. 네, 제가 당연한 이상한 거죠. 거죠. 이상한 거죠. 아닙니다. 안 예. 이상한 겁니다. 근데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고 네. 물었을 때 논쟁적 사안이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답변할 수 없다고 예. 했다가 나중에 개별적 사안이라 답 못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때 제가 뉴라이트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에 그 뉴라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나쁘게는 안 본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사상의 자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상의 자유로 넘어갔는데 그건 예. 뭐 논리 공부가 잘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얼마나 간극이 큽니까? 중요한 건 저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뉴라이트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누구 뜻이겠어요?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네. 뉴라이트는 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에 맞추는 거다.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하거나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 혹은 장관들이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출세적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이지 무슨 그분들이 뭐 친일적이라거나 이렇게는 안 봐요. 출세가 우선인 분들이다 이렇게 아하. 보고 예. 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일본과 저도 궁금해요. 박정희 시대를 다시 불러오느냐. 그러니까 이승만 그렇게 이념이 있는 분이었나요 싶기도 하고. 예, 저는 그게 콘텐츠,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나의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새로운 얘기를 하면 아하. 모든 논리는 그럴듯하거든요. 예.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김태효라는 분이 있는 것이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전국의 방향을 밀정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KBS 인터뷰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일본의 예. 마음이다. 어떻게- 중일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지. 국민의 마음이죠. 중국마. 예, 맞습니다. 일본이 뭐 무슨 생각하든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독일처럼 해야 되는 독일처럼 거예요. 해야 일본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청문회 얘기 좀 더 해보면 네. 문제는 청문회에서 이번에 뭐 고문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하고 인권 유린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저렇게 선정적이며 선동적인 단어를 쓰는 예. 건 궁지에 몰렸을 때 쓰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 본인이 국회 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음흠. 지금 그 탄핵당한 신분에서 고발당할 처지에 몰려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써서 혼내시대요. 고문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네. 됩니까? 예,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에 예. 끌려가서 나체 상태로 진짜 고민 맞고 고문 당했다. 있는데.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하면 마라. 안 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청문회 이 증인들 압박했다고 지금 위원장님을 또 MBC 노조 중에 제일 적은 제3노조에서는 고발을 했던데. 이게 형사재판도 아닌데 무슨 고발이 성립이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네. 그날 그 김태규 증인이 네. 얘기했어요. 그 제가 변호사 의견서, 방통위 변호사 답변서를 네. 얘기했을 때 그거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 삼겠다. 그러고 나온 첫 액션이 이 요거군요. 제3노조가 저를 예. 고발한 건데요.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저런 식으로 고발하면 저희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히려 법적인 조치를 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네. 21일 날 3차 청문회가 있는데 네. 뭐 국민들이 사실은 많이 보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떤 걸 더 다룰 수 있을까요? 여전히 속기록 제출이 속기록 쟁점이 제출 될 테고요.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런데 김태규 안 온다고 하던데요? 예, 그 안 오는 논리가 네. 불법적 요소가 있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무지 이분은 국회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오면 네. 이번 건 안 오기도 참 힘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장악 청문회를 3번 했거든요. 3번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증인 송달이 제대로 안 돼서 못 오겠다. 네. 그래서 안 왔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보좌진들이 김태규 증인의 재산 목록을 다 뒤져가지고 자택 주소를 알아냈어요. 아, 예. 그래서 자택에 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받으셨어요. 아하.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온 거군요. 21일 청문회는 공보에 기재가 되었어요. 저희가 14일 전에 네. 증인 채택을 해서 그래서 안 오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셔야죠. 국감증언법 위반 뭐 네, 고발도 맞습니다. 가능하죠. 예, 예. 저는 사실 좀 예전에 이걸 못 느꼈는데 이 청문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실 할 수 있는 게
국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저희 처음 보는 장면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력한 거 아니냐. 너무나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인데 이거를 국회를 좀 무시하는 걸 어떻게 좀 조치를 못 취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한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네, 너무 당연한 너무 많이 말씀인데요. 느꼈습니다. 이건 예.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일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는 그 일이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또 그 한계는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한계죠. 그렇죠. 나라는 돌아가야 예. 되니까.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청문회 같은 거 있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있으면 다 응했습니다. 성실하게 아주 응했고 자료 제출 다 하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 지금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행정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대로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 그 공무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직업적 공무원, 대한민국이 아, 관료 체제잖아요. 늘공들. 그런데 예. 그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얘기를 공무원이 했거든요. 그러나 공무원들 중에 좀 젊은 분들은 네. 지금 부글부글 끓습니다. 전 부처 어디나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그건 그래야 되는 한계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도 무시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혜택 행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들은 답변을 정말 지혜롭게 잘하고 해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질 걸 책임져야 대통령한테로 안 화살이 가죠. 안 가는데 네. 지금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그냥 없습니다. 와서 그냥 기 막고 있는 건 느낌이 들어요. 자료 안 네, 그래서 내고. 그건 모두 저런 사람을 장차관에 임명해 아,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친일 인사에다가 네. 무능 태만 인사 아닌가? 이렇게 해서 화살이 다 대통령에게 간다는 점을 그렇게 보이네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언론 기자들에게도 좀 보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게 2차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이상인 전 직무대행이 네. 85명이 처음에 응모를 아. 했어요. 그중에 2분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한 거예요. 예. 사전에. 이 83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 국민 의견 조사 결과를 당연히 심의할 때 봐야 되잖아요. 김태규 증인이 못 봤다고 얘기했어요. 아. 이건 그래요? 결정적인 거죠. 이러면 위법이지 않나요? 예, 요게 확인됐는데 예. 제가 청문회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볼 때 디테일하게 가니까 꼼꼼하게 기사 쓰셔야 된다고 예, 부탁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그 감사 MBC 감사를 했는데 경북대 출신을 한 거예요. 네네네. 거의 나이가 비슷한. 예. 예, 이건 당연히 동기라서 한 거야? 그렇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이해 충돌 같은 건가요? 예, 그리고 그것도? 임무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법률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대리인이죠. 예. 지난해 말까지.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일 안 했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도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임무영 변호사는 소위 스폰서 검사로 네, 예전에. 룸사롱 접대받은 게 아주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김영석 씨 같은 교수 같은 교수. 경우는 본인이 서강대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과정을. 그런데 지도 교수였나요? 예, 교수였나요? 지도 교수는 아, 아니에요. 아니고? 서강대 네. 교수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저희가 김태규 증인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주도는 이진숙 위원장이 하고 본인은 그냥 배석만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앞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이사 관련해서 이게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이해 쟁점이 충돌 되겠죠. 된 이해 거는 충돌하고. 당연히 기피하거나 뭐 본인이 안 해야 되는데 본인이 도장 찍고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첫째는 위원회는 네. 심의가 핵심인데 의결 전에 네. 심의 없이 토론 없이 투표했다. 요게 네. 사실은 핵심 제일 단어고 중요한 첫째고 거죠. 예. 두 번째는 과정 중에 국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 그 국민 의견 수렴한 것을 김태규 대행이 못 봤다고 얘기를 받고 했어요. 못 보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부실 심사라는 예, 거고 그리고 그렇죠. 무엇보다 방통위의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1시간 35분 만에 네. 83명을 심사해서 왜 하필이면 11명인지 왜 그랬는지 기억이 6명, 7명, 13명인데 명이죠. 예. 이 13명을 왜 하필이면 13명인지 뽑으려면 다 뽑지 네. 20명을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위배한 거고 근본적으로 5명의 위원회가 이런 결정해야 돼. 이게 중요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 2명이서 3명도 아니고 2명이서 결정했다는 게 근본적 하자입니다. 행정 절차, 행정 행위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요. 절차가 잘못됐을 예, 때 예. 위법, 불법이 될 여지. 근데 이번에 지금 집행정지 지금 들어가 있고 네. 곧 심리를 할 것 같은데 8월 19일 날 합니다. 예상이 좀 근데 이게 그 원래 8월 9일 날이 네. 1차 심리였는데 연기를 한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연기는 방통위 쪽에서 시일이 촉박하다고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8월 19일 날 연기하면서 네. 동시에 재판부가 26일까지 아하. 그러니까 새로 선임된 이사의 효력을 정지해 버렸어요. 26일까지. 그렇죠. 그 지금 네. 재판한 거를 그대로 지금 받아줬던 거예요. 청구했던 거를. 네, 왜냐하면 연기를 했기 때문에 26일까지만. 딱 그 시간까지. 근데 방통위 입장에선 연기 받은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소위 소송을 제기한 2개의 소송이거든요. 그렇죠. 예, 2개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26일까지 이제 시간을 번 거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어제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당대회 네.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최고위원 선거가 좀 눈에 띕니다. 네. 5분의 이제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특히 정봉주 후보가 1, 2등 하다가 결국은 낙마했습니다. 총평 좀 그냥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당원들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무섭고 무서워요, 그거는 진짜. 딱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내부 총질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전 역량을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고 이게 이제 친일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예, 김병주 의원이 이 정권 주변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나라 정체성까지 흔드는데 내부에 무슨 친명팔이 이런 말 하지 마. 그런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야 1, 2등 하다가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뭐 당원 아닌 사람도 하니까 여론조사에 잘 나올 거라고 일반적인 예측했는데 여론조사도 탁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도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는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보다 어떤 때는 진보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강한 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 당심이 이제 민심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네. 중도까지는. 예, 민심이 합치되고 그러니까 막 내부 분란 일으키고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원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 중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예, 그런 결과입니다. 아주 실증해 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쭉 1등 하다가 2등 하다 떨어졌으니까. 결정적인 장면이 이현주 의원과 정봉주 의원을 놓고 당원들이 이현주 의원을 택했다고 택한 거잖아요. 저는 이현주 의원도 사실 이번에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현주 의원은 과거가 어떻든 현재 윤석열과 깔끔하게 세게 맞짱 뜨고 있다. 제일 잘 싸우고 있다. 예, 그거를 높이 보는 거고 높이 정봉주 보는 의원은 사실 민주당의 기여도도 많고 그런데 현재 내부 총질을 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네, 보면 무섭습니다. 이제 뭐 우리 의원 정치하시는 분들 당원들 얘기 잘 들어야 되고 당원들이 마음 바뀌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어요. 예, 그게 예. 뭐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네. 이제 독도까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맞아요. 친일적 정권을 심판하라는 게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 흐름에 맞게 떨어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국회 가방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할 텐데요. 내일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 준비되어 있고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 속 시원한 대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멤버십 회내 제공되는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